그날 아침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은 유난히 따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늘 이른 새벽에 눈을 뜨는 사람이지만 그날만큼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마음이 잔칫날처럼 부풀어 있었어요. 7살짜리 손주, 우리 유준이를 보러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늙은 할미에게 손주를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이 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몸을 일으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부엌이었습니다. 아들 성훈이와 며느리 민서, 그리고 우리 강아지 유준이까지 세 식구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면 서둘러야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배달 음식이며 간편식이며 사 먹는 게 편하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집에서 정성으로 만든 밥 한 끼만 하겠어요. 특히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은 제 손으로 직접 해줘야 마음이 놓이는 저는 그런 옛날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소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기 시작했어요. 어제 장에 가서 가장 좋고 실한 놈으로 골라온 갈비였죠. 밤이며 대추, 은행도 하나하나 껍질을 까서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우리 성훈이가 어릴 적부터 이 갈비찜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아했거든요. 짭조름하면서도 달큼한 양념에 밥을 쓱쓱 비벼 먹는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는 단 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니 양념은 너무 달지 않게 조절해야지요. 유준이는 부드러운 살코기를 잘 먹으니 압력솥에 푹 삶아 뼈에서 살이 스르르 발라지도록 해야 하고요. 한속 가득 갈비찜을 앉혀놓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잡채를 만들 차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 잔칫날 같은 오늘에 빠질 수는 없지요. 시금치는 살짝 데쳐 소금과 참기름으로 조물조물 무치고 당근과 양파, 버섯은 각각 채 썰어 기름에 살짝 볶아냅니다. 불린 당면을 간장 양념에 졸여내다 모든 재료를 한데 넣고 버무리는 그 순간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어요. 이 냄새를 맡으면 아, 내가 정말 사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솔솔 뿌려 커다란 유리 그릇에 소복이 담아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 담가둔 오이소박이와 멸치볶음도 있었어요. 이것까지 챙겨가면 너무 주책이라 할까 싶어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반찬을 해갈 때마다 어머니, 저희도 다 사먹고 잘해요. 이런 거 힘들게 하지 마세요라며 손사래를 치곤 했으니까요. 그 말이 고마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귀찮고 부담스럽다는 뜻이 섞여 있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어미 마음이라는 게 자식 입에 뭐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은 거려. 결국 작은 통에 오이소박이와 멸치볶음까지 담고 말았어요. 음식을 모두 끝내고 나니 어느덧 아침 해가 중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몸단장을 할 차례였지요. 옷장 문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며느리가 속으로 놀러 오시나 흉볼 것 같고 너무 초라하면 아들 기를 죽이는 것 같아 그것도 싫었어요. 한참을 망설인 끝에 작년 생일에 아들이 사준 고상한 남색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겠지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몇 번이나 다듬었습니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쇼핑백이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 백화점에 가서 사온 유준이의 선물, 티라노킹이라는 이름의 공룡 로봇이었습니다. 큼지막한 상자를 보자기에 곱게 싸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유준이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할머니, 최고! 하며 제 목을 와락 끌어안을 손주의 모습을 상상하니 지난밤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커다란 보따리 2개를 양손에 나눠 들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성훈이었어요. 어머니, 출발하셨어요? 오냐, 이제 막 나가려던 참이다. 밥은 먹었고? 네, 간단히 먹었어요. 근데 어머니, 오늘따라 짐이 많으신가 봐요? 목소리가 힘들어 보이시네. 다정한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우리 강아지 줄 선물에 너희들 먹을 반찬 조금 쌌더니 그렇지 하고 대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보다 더 날카롭고 선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꼭 오셔야 한대? 며느리 민서의 목소리였어요. 분명 성훈이에게 묻는 말이었지만 그 말의 칼끝은 정확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양손에 들었던 짐의 무게가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이 쿵 하고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어요. 그 짧은 침묵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성훈이가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서둘러 그 말을 끊었습니다. 애써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최대한 밝고 명랑한 목소리를 쥐어짰어요. 그럼 이따 보자꾸나. 할미가 우리 유준이 보고 싶어서 얼른 가야겠다. 끊는다. 대답도 듣지 않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서운한 티라도 내면 아들 녀석은 중간에서 또 얼마나 난처해지겠습니까? 그래, 민서도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힘드니 그럴 수 있지. 내가 이해해야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번 가라앉은 마음은 쉬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양손에 들린 짐이 저를 땅으로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어요. 버스에 올라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의 진동에 몸을 맡긴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제가 사는 동네는 아직 낡은 다세대 주택이 많은 정겨운 곳인데 버스가 아들네 동네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고층 아파트들이 숲처럼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저 아파트 중 하나에 내 아들이 산다는 사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저는 시장 좌판에서 국밥을 팔아 성훈이를 키웠습니다. 손에 물마를 날 없이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악착같이 일했지요. 제 고생을 알아주는지 성훈이는 어릴 적부터 쏙 한번 썩이지 않고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어여쁜 며느리까지 얻어 가정을 꾸렸을 때 저는 이제야 내 인생의 숙제를 다 끝낸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들의 성공이 저와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명절이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이 아니면 아들네 집에 가는 것이 어쩐지 눈치가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을 제가 어지럽히는 것 같고 제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의 세련된 삶에 어울리지 않는 구식 유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며느리의 그 서늘한 눈빛과 마주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 오늘 꼭 오셔야 한대? 애써 지워버렸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바늘로 콕콕 쑤시듯 아려왔어요. 내가 너무 늙고 초라해서 그래서 저 아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걸까 서글픈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무슨 그런 생각을. 오늘은 우리 유준이 보러 가는 날이잖니. 가서 손주 재롱이나 실컷 보고 오면 그만이지.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발걸음은 일부러 더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1층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21층을 향해 부드럽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괜찮다. 다 괜찮아. 아들 얼굴 보고 손주 얼굴 보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주문을 외우며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날 그 희망의 끈이, 제 평생의 인연의 끈이 그렇게 속절없이 끊어져 버릴 줄은 말입니다. 21층.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손에 들린 짐을 고쳐 들고 아들네 집 현관문 앞에 섰어요. 반들반들하게 닦여 광이 나는 짙은 색의 문. 그 위에는 흔한 장식 하나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민서의 성격을 꼭 닮은 문이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을 알 수 없고 정을 붙이기엔 어딘가 차갑고 어려운 구석이 있는. 오른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맑고 경쾌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지만 문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유준이가 낮잠을 자나? 다시 한번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깨에 맨 가방이며 양손에 든 짐의 무게가 슬슬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갈비찜을 담은 냄비가 묵직하게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잠시 짐을 내려놓고 허리를 펴는데 그제야 인터폰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짜증이 한가득 섞인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제 전화를 받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텐데 누구냐고 묻는 저 목소리. 저는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모를 만큼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왜 벌써 왔냐는 타박과 반갑지 않다는 노골적인 표현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애써 웃는 얼굴을 만들며 대답했습니다. 나다 애미야. 문 좀 열어다오. 스피커 너머로 아주 짧은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착각이었을까요? 이윽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느릿하게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그 어떤 반가움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처리해야 할 귀찮은 업무를 마주한 회사원 같은 건조하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지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우리 유준이는 어디 있니? 제가 가장 먼저 손주의 안부를 묻자 며느리는 제 뒤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끄럽게 굴어서 방에다 들여보냈어요. 들어오세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안방문이 활짝 열리며 유준이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하는 외침과 함께 제 품에 와락 안기는 작은 몸. 저는 그 순간을 위해 오늘 아침부터 그 모든 수고를 했던 겁니다. 양손에 짐을 내려놓고 작은 등을 토닥이며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아이에게서 나는 포근한 살냄새에 현관에서 느꼈던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 아이고, 이뻐라. 하지만 그 따스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유준이의 팔을 잡아 끌며 아이를 제 품에서 떼어냈기 때문이에요. 김유준, 엄마가 밖에서 들어온 사람한테 함부로 안기지 말랬지. 옷에 먼지 묻잖아. 얼른 가서 손 씻고 와. 밖에서 들어온 사람. 먼지. 며느리가 무심하게 뱉은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는 제 집보다 이 집이 더 깨끗할지는 모르겠지만 손주를 안아주는 할미를 먼지 묻은 외부인 취급하는 그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준이는 엄마의 서슬 퍼런 기세에
금세 풀이 죽어 욕실로 총총 사라졌어요. 썰렁해진 현관에 저와 며느리 단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 애써 밝게 웃으며 들고 온 짐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잡채랑 성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좀 해왔다. 유준이 먹을 것도 넉넉히. 어머니, 며느리는 제 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내민 보따리를 받아들지도 않은 채 말했어요. 이런 거 정말 안 해오셔도 괜찮아요. 저희 집 냉장고 작은 거 아시잖아요. 넣을 자리도 마땅치 않아요. 그리곤 보란 듯이 냉장고 문을 열어보였습니다. 안에는 정체 모를 소스가 담긴 병들과 배달 음식 용기 몇 개가 전부였어요. 텅 비어 자리가 넉넉하다 못해 휑한 냉장고를 보여주며 자리가 없다고 말하는 저 신보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음식을 안 해 먹으니 냉장고가 비어 있는 것이지 내가 가져온 반찬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꾹 삼켰어요. 그리고 어머니, 유준이 입맛이 좀 까다로워요. 간이 조금만 세거나 안 먹던 음식이면 아예 입에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해주신 건 잘 안 먹더라고요. 그 말에는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제 앞에서 갈비찜이며 나물 반찬이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던 유준이의 얼굴이 눈앞에 선한데 말입니다. 아이의 식성까지 제멋대로 규정하며 제 정성을 밀어내는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져온 음식 보따리를 주방 구석, 식탁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던 갈비찜 냄비가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서럽게 느껴졌어요. 아, 이건 유준이 선물인데. 하나 남은 희망인 공룡 로봇을 내밀자 며느리는 그제야 마지못해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 또 로봇이네요. 애들 장난감 너무 비싸지 않아요? 이런데 돈 쓰지 마세요, 어머니.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며느리는 장난감 상자를 소파 위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마치 길에서 받은 전단지 한 장을 취급하듯이요. 우선 소파에 앉아 계세요. 차 한 잔 내어드릴게요. 며느리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모델하우스처럼 꾸며진 거실은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크고 푹신해 보이는 소파에 몸을 맡겼지만 제 마음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제가 이름도 모를 허브차가 담긴 찻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고 날카롭게 들렸어요. 드세요, 어머니. 심신 안정에 좋은 캐모마일 차예요. 향긋한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맞은편 소파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탐색전의 시작이었지요. 어머니, 요즘 경기도 안 좋다는데 상가 임대료는 잘 들어오나요? 역시나 첫 질문은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든 채로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말고. 걱정 마라. 다행이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현금 흐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노후 준비는 든든하게 해두셔야 저희도 마음이 놓이죠. 저희도 마음이 놓인다는 말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제 노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 자신들에게 손 벌릴까봐 걱정하는 속내가 빤히 들여다 보였으니까요. 제가 이룬 재산이 온전히 제 노후 자금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들에게 넘어올 유산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너희한테 짐 될까봐 걱정이다.
어머니도 참,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며느리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제를 바꾸는 척 더 깊은 곳을 찔러 들어왔어요. 참, 아버님 기일이 다음 달이죠? 저희가 그때쯤 회사 일이랑 유준이 유치원 행사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올해는 그냥 가족끼리 식사하는 걸로 조용히 넘기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기일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해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어 차례를 지내고 아버지를 추억하는 것은 당연한 연례 행사였어요. 그런데 그걸 바쁘다는 이유로 건너뛰자고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애써 쌓아 올린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그녀는 너무나 쉽게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성훈이하고 다시 얘기해 봐야 할 것 같구나. 제가 겨우 내뱉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찻잔에 담긴 캐모마일 차는 이미 식어 있었고 그 향기마저 역겹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어색하고 차가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유준이는 거실에 놓인 공룡 로봇 상자를 발견하고는 잠깐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엄마의 눈치를 살피더니 거실 한쪽에 있는 TV 앞으로 달려가 전원을 켰어요. 그러고는 소파에 거의 드러눕다시피 한 자세로 화면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삐요삐요, 윙윙, 몬스터를 물리쳐라, 파워. TV 화면에서는 원색의 캐릭터들이 현란하게 움직이며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의 기계음과 폭발음이 쉴 새 없이 거실을 채웠어요. 조용하고 적막하던 집이 순식간에 시끄러운 오락실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 만화가 다 저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자극적이고 소란스러웠어요. 며느리는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신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보는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보였어요. 심신 안정에 좋은 차를 권하던 사람이 아이가 저런 소음에 노출되는 것은 괜찮단 말인가. 모순적인 상황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잠자코 소파에 앉아 시계만 쳐다보았습니다. 오후 5시. 제가 유일하게 챙겨보는 일일 드라마가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식당 일을 하며 악착같이 살 때도 저녁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자식을 출가시키고 홀로 남은 지금 드라마 속 인물들의 희로애락은 제 적적한 일상에 작은 위로와 재미를 주곤 했습니다. 오늘도 주인공 여자가 못된 시어머니에게 어떤 통쾌한 복수를 할지 무척이나 궁금한 참이었죠. 아들 성훈이는 아직 퇴근하려면 멀었고 며느리는 저와 대화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유준이는 만화 영화에 완전히 넋을 잃고 있었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걸 꺼달라고 하면 또 싫은 소리를 하겠지 하지만 1시간 내내 저 소음을 견딜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 잠깐인데 뭐 어떠랴. 유준이에게 잘 이야기하면 되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에 누워있는 유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유준이, 이거 정말 재미있어? 네, 몬스터랑 싸우는 거예요. 아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할미는 귀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우리 딱 10분만, 아니 5분만 할미랑 다른 것 같이 보면 안 될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제 딴에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다정하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유준이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알았어요. 하고 의외로 순순히 대답해 주었어요. 역시 우리 손주는 착한 아이입니다. 저는 기쁜 마음의 아이고 우리 강아지 착하다 하며 아이의 볼에 뽀뽀를 해주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하게 드라마 채널 번호를 눌렀어요. 화면이 요란한 만화 영화에서 차분한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던 며느리가 마치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들어본 그녀의 목소리 중 가장 날카롭고 사나운 목소리였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손에 든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고작 채널 하나 돌렸을 뿐인데 마치 제가 집에 불이라도 지른 사람처럼 달려드는 기세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애미야. 나는 그냥 드라마 잠깐.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는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에서 거의 리모컨을 낚아채듯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만화 채널로 돌려버렸어요. 삐요삐요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다시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이 집엔 이 집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유준이가 정해놓고 영어 DVD를 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이의 언어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어머니 마음대로 그걸 망쳐놓으시면 어떡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유준이가 보던 것은 누가 들어도 시끄러운 한국어 만화 영화였지 영어 DVD가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영어 교육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갖다 붙이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아까는 그냥 만화 보지 않았니? 만화를 보든 뭘 보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고요. 어머니는 왜 남의 집 일에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하세요? 여기가 어머니 안방인 줄 아세요? 남의 집, 안방. 며느리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제 아들이 가장이고 제 피부치인 손주가 사는 이 집이 어느새 저에게는 남의 집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애미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해? 제 목소리는 서러움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나약한 반박에 더 기세등등해져서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틀린 말했어요?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늙은이들이랑 상종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맞고 남의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늙은이.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세월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시장 바닥을 뒹굴며 온갖 모진 말을 다 들어봤지만 제 자식의 아내에게서 제 며느리에게서 저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때문에 애 놀란 거 안 보이세요? 며느리는 울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유준이를 가리키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어른들의 싸늘한 분위기에 겁을 먹은 아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얼굴로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이를 방패 삼아 저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 교활함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애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으시네요 라는 핀잔만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저는 그저 망연자실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고작 TV 채널 하나 바꾼 것이 한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해온 늙은 어미를 소통 안 되는 늙은이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잘못이었던가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에미야, 나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냥 드라마가 보고 싶어서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해보려 했지만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됐고요. 어머니 드라마가 제 자식 교육보다 중요하세요?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이기적. 그 말이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바쳐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룬 가정에서 저는 한낱 이기적인 늙은이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어요. 아니, 불가능했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대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저 이 기회에 저를 완전히 짓밟아 자신의 서열을 확인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띠리리릭 하는 소리에 이어 문이 열리며 아들 성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구세주라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성훈이가 오면 상황이 정리될 거야. 내 아들은 내 편을 들어주겠지 한 줄기 희망이 제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다녀와. 엄마 와 계셨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왜 이래? 퇴근 후에 피곤함이 역력한 얼굴의 성훈이는 싸늘하게 얼어붙은 거실 풍경과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아들, 그리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저를 노려보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내 아들아, 이 어미의 억울함을 좀 풀어다오. 여보 왔어? 마침 잘 왔네. 어머니한테 좀 여쭤봐. 이 집이 아직도 당신 어머니 집인 줄 아시는지.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에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성훈이는 저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물쭈물했어요. 여보, 왜 그래? 엄마한테. 왜 그러냐니. 당신 어머니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유준이 영어 DVD 보는 시간에 마음대로 채널 돌리고 내가 뭐라고 하니까 오히려 나한테 큰 소리 치시잖아. 내가 이 집에서 애 교육도 마음대로 못 시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큰 소리를 쳤단 말입니까? 억울함에 입을 열려 했지만 며느리의 기세에 눌린 성훈이는 이미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중간에서 역할 좀 똑바로 해. 맨날 당신이 어중간하게 구니까 어머니가 우리를 우습게 보고 저렇게 멋대로 행동하시는 거 아니야. 이럴 거면 당신 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살아. 며느리가 악을 쓰듯 소리치자 성훈이는 완전히 기가 죽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해. 여보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사과할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피어올랐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차갑게 꺼져버렸습니다.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편을 들어줄 용기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등살에 밀려 제 어미에 찢어지는 가슴을 외면해버리는 그저 나약한 사내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힘도 이유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표정에서 모든 것을 체념했음을 읽었는지 며느리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제가 가져온 음식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겉옷과 가방까지 챙겨 들고 현관 앞에 보란듯이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셔야겠어요. 저희도 좀 쉬어야 해서요. 그것은 정중한 요청의 형식을 띤 가장 모멸적인 추방의 명령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음식도 당신이라는 존재도 이 집엔 필요 없으니
썩 꺼져라 온몸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널브러진 제 짐들을 주워들었어요. 따뜻해야 할 갈비찜 냄비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처럼요. 문을 열고 나서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성훈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이 며느리가 퍼부었던 그 어떤 막말보다도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철컥. 제 등 뒤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아들과의 관계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2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몇 초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저는 텅 빈 엘리베이터 안으로 기계적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붉게 충혈된 눈, 손에는 모욕처럼 들려있는 음식 보따리. 한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지금 제 모습은 길바닥에 나앉은 거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층에 도착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내내 저는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길이 이끄는 대로 정처 없이 걷다가 대로변에서 정차 중인 택시 한 대를 발견하고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기사님의 물음에 저는 한참 만에야 겨우 제 집 주소를 댈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어요. 택시가 부드럽게 출발하고 창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불빛들 중 하나가 조금 전 제가 쫓겨나온 바로 그 집이겠지요. 그때였습니다. 애써 눌러왔던 눈물이 둑이 터진 듯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입술을 깨문 채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혼자 식당을 꾸려나가느라 손이 다 부르텄을 때도 이렇게 서럽고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성훈이라는 희망.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에게서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며느리의 모진 말들이 이명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늙은이 남의 집 이기적. 그리고 그 모든 말들을 침묵으로 동조하던 아들의 비겁한 얼굴. 그 얼굴이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낳고 길렀던 아들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저 제 아내의 남편인 낯선 남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죠. 택시는 어느새 익숙한 동네 골목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와갈 무렵 제 손에 들린 음식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손주와 아들을 먹일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음식들.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거절당한 제 마음의 증거물. 저는 기사님께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길가에 놓인 쓰레기통에 그 음식들을 미련 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냄비와 반찬통이 쓰레기들과 뒤엉켜 뒹구는 모습을 저는 덤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제 안에서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불 꺼진 집은 거대하고 텅 빈 동굴처럼 저를 맞았습니다. 불을 켤 기력도 없어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막.
아들네 집에 그 시끄러웠던 만화 영화 소리가 차라리 그리울 지경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자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뜨거운 국밥을 나르던 젊은 날에나 교복을 입은 성훈이의 손을 잡고 졸업식에 갔던 날, 아들이 처음으로 월급을 타서 내게 내복을 사주었을 때의 감격,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살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끝이 고작 쫓겨나는 늙은이 신세란 말인가. 허무함과 분노가 뒤섞여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며느리가 던졌던 질문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상가 임대료는 잘 들어오냐던 질문. 노후 준비는 든든히 해두었냐던 질문. 남편의 기일을 건너뛰자던 제안.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딱 들어맞는 순간 섬광처럼 하나의 깨달음이 제 뇌리를 관통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저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저들에게 저는 그저 김경자라는 이름의 사람이 아니라 상가 건물을 가진 과부, 아파트를 소유한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제 안이나 건강이 아니라 제 명의로 된 재산 목록에 있었던 겁니다. TV 리모컨 사건은 그저 도화선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죽거나 힘이 빠져 제 재산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깨달음의 순간 제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던 자리가 바싹 마르고 그곳에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얼음처럼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서러움, 비참함, 허무함 같은 감정들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돈, 내 재산, 좋다. 하지만 너희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단 한 푼도 너희 손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의 모든 불을 환하게 켰어요. 어둠 속에서 더 이상 떨고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실에 놓인 장식장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초라한 늙은이의 얼굴.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김경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수십 년간 아들과 손주를 위해 살아왔던 어머니와 할머니는 바로 그날 밤 아들네 집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독하고 차가운 한 여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리모컨은 이제 내가 직접 쥘 차례였습니다. 부엌으로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묵직한 오동나무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집안의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해 온 우리 집의 역사가 담긴 괴짝이었지요. 먼지 쌓인 뚜껑을 열자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제 인생의 성적표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누렇게 변색된 등기권리증 한 부였습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4층짜리 상가 건물.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1등 공신이자 제 젊은 날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곳이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받은 쥐꼬리만 한 보험금과 식당 일을 하며 10원, 100원 악착같이 모은 돈을 합쳐 경매로 낚아챈 건물이었습니다. 처음엔 낡고 허름해서 월세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밤낮으로 발품을 팔아좋은 세입자들을 들인 끝에 지금은 매달 웬만한 대기업 부장, 월급보다 많은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성훈이 대학은 보내야지, 장가는 보내야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던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그 등기권리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한쪽으로 치워두었어요. 정리 일순이라고 마음속으로 명명하면서요. 다음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남의 요지에 위치한 꽤 평수가 넓은 아파트였죠. 성훈이가 결혼하고 분가한 뒤 적적한 마음에 충동적으로 이사 온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래도 강남 사는데 어머니가 너무 초라한 곳에 살면 기죽지 않을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며느리는 이 집에 처음 와보고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좋아했지요. 어머니, 정말 성공하셨네요. 저희도 나중에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 라면서요. 이제와 생각하니 그 말은 제 성공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 문서 역시 망설임 없이 정리 1순위 더미 위로 옮겼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은행의 예금 통장들, 증권사의 주식계좌 내역서, 만기가 몇 년이나 남은 장기 저축성 보험 증서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남들은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지만 저는 콩 한쪽을 쪼개고 쪼개어 미래를 위해 묻어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들 성훈이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저 김경자 자신을 위한 총알로 다시 장전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커다란 식탁 위에 그 서류들을 종류별로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가 군사를 점검하듯 비장한 마음으로요.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가장 먼저 알고 지낸 지 20년이 넘은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는 제가 처음 상가 건물을 살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지요. 여보세요? 박 사장, 나일세. 아이고, 사모님. 이른 아침에 어쩐 일이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언제나처럼 활기찬 그의 목소리에 저는 아주 잠시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용건을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 사장, 내 상가 건물 급매로 내놓으려고 하네. 네. 사모님, 뭐라고요? 상가 건물이요? 그걸 왜요? 수화기 너머로 그의 당황한 기색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럴 만도 했지요. 제가 그 건물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묻지 말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게. 시세보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관없어. 가장 중요한 건 속도야. 아, 그리고 이 일은 성훈이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주게. 내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흘리면 안 되네. 알겠나? 사모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어디 편찮으시기라도 한 거예요? 아니면 성훈 씨 사업에 무슨 문제라도. 그런 거 아닐세. 그냥 내 인생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 박 사장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되네. 더 이상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제 목소리에 그도 결국 알겠습니다, 사모님. 일단 물건부터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한 저는 다음 목표를 위해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 유일한 피부치, 아들 성훈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성훈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뜨는 내 아들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어젯밤의 비참함과 배신감이
다시금 심장을 핥히는 것 같았어요. 받을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시작한 이상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전화 받았네. 엄마, 미안해. 어제는 정말.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의 레퍼토리였어요. 아내 핑계를 대고 자신의 나약함을 변명하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셈이겠지요. 어제까지의 저였다면 됐다. 너는 중간에서 오죽 힘들겠니라며 그 가엾은 아들을 먼저 위로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 달랐습니다. 용건만 해라. 나 바쁜 사람이다. 제 싸늘한 대답에 아들은 순간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화 많이 났어? 민서도 어제 그러고 나서 계속 후회하고 있어. 자기가 너무 예민했다고, 엄마한테 꼭 사과하고 싶다고. 됐다고 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매몰차게 끊었습니다. 후회? 사과? 그런 가식적인 말 들을 시간 없다. 그리고 너 똑똑히 들어. 이제부터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너랑 할 이야기 나한테는 단 하나도 없으니까. 엄마, 제발 왜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어제 엄마 편 못 들어줘서 그래. 내가 민서한테 단단히 말해놓을게.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이미 식어버린 제 마음에 그 어떤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시끄럽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 내 어미가 내 마누라한테 늙은이 소리 들어가며 쫓겨날 때 넌 방관자였을 뿐이다. 아니, 공범이었지. 그러니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라. 역겨우니까. 제 입에서 역겹다는 말까지 나오자 아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다시는 내 이름 부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 순간 제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해방감마저 느껴졌어요. 수십 년간 저를 얽어매고 있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족쇄를 제 손으로 끊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를 끝낸 후 저는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2배는 빠르게 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관계를 끊는 것은 쉬운 일이었죠. 이제는 제 인생과 얽혀있는 실질적인 자산들을,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현금으로 바꾸어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주거래 은행인 대한은행의 강남 지점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는 버스를 타고 다녔지만 그날은 택시를 탔어요. 어쩐지 그래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은행에 들어서자 저를 알아본 직원이 곧장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늘 단정한 양복 차림의 김 지점장이 웃는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이구, 김 여사님, 귀한 걸음하셨습니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지점장님 바쁘실 텐데 괜히 시간 뺏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사님 같은 VIP 고객님을 위한 시간은 언제든지 비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로? 저는 그가 내미는 향긋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어제 정리해 온 통장과 증서들을 모두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점장님, 여기 있는 제 명의의 모든 예금, 적금, 펀드 전부 해지하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이요. 제 말에 김 지점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고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네, 여사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에는 만기가 5년이나 남은 고금리 상품도 있고 지금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위약금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손해는 제가 감수할 테니 무조건 오늘 안에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주식 계좌도요. 삼성전자, 현대차, SK. 전부 시장가로 매도해 주세요. 여사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식 시장이 좋지 않아 파시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건 여사님 평생 모으신 재산 아닙니까? 성훈 씨 미래를 위해 묻어두신 돈이라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훈 씨 미래라는 말은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이제 그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 돈 제가 쓰겠다는데 막지 말아주시죠. 이건 제 결정입니다. 제 눈빛에서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는지 그는 더 이상 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쉰 그는 결국 직원들을 불러 제 요청 사항을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서류에 사인을 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과정이 몇 시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통장의 숫자들이 해지 절차를 거쳐 하나의 입출금 계좌로 모이는 것을 모니터로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켜켜이 쌓아 올린 제 과거가 차가운 숫자로 변해 한 곳에 모이는 광경이었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후련한 것 같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은행 일을 마치고 나오자 부동산 박 사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흥분되어 있었어요. 사모님, 세상에 이런 일이. 마침 사모님 건물에 눈독 들이던 젊은 사업가가 있었는데 급매 소식을 듣자마자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바로 계약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파실 겁니까? 물론이지. 계약 날짜 최대한 빨리 잡아주게.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박 사장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제 인생의 분신과도 같았던 상가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건물을 사들인 사람은 30대 후반의 야망 넘치는 젊은 남자였어요. 반짝이는 눈으로 건물의 미래 가치에 대해 떠드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제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박 사장이 저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성훈 씨는 이 사실을 압니까?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그의 어깨를 한번 툭툭 두드려주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아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제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중고 명품과 고가구들을 처분하는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 감정사라는 사람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의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결혼 선물로 사주었던 이탈리아제 대리석 식탁 500만 원. 성훈이를 대학에 보내고 자축하는 의미에서 샀던 무명 화가의 풍경화 320만 원. 며느리에게 물려주려고 샀지만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시세 변동이 심해 감정 보류. 그들은 제 추억과 역사가 담긴 물건들을 오직 돈이라는 가치로만 평가하고 해체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소파에 앉아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마음이 아플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제 몸에 붙어 있던 군더더기 살들을 도려내는 것처럼 시원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그들이 가구와 귀중품들을 싣고 나간 후 집은 군데군데 이가 빠진 것처럼 휑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빈 공간이 제게는 더없이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오직 현금만을 손에 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팔아 미래를 산 셈이지요.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소문은 날개라도 달린 듯 상상도 못할 속도로 퍼져나가기 마련이지요. 제가 상가 건물을 팔았다는 소식이 아들 내외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를 걱정한 부동산 김 사장이 혹은 은행 지점장이 아들 성훈이에게 넌지시 운을 띄웠을 겁니다. 소식을 들은 첫날 아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37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애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봐. 제발.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상가를 팔았다니 사실이야?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날 일은 100번, 1000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만나서 이야기 좀 해. 응? 저는 그 문자들을 읽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모두 삭제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문자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애원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원망과 협박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 그 건물이 엄마만의 재산이야? 아빠가 남긴 유산이기도 하잖아.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라고. 권리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비의 제사상도 귀찮아하던 녀석이 이제 와서 유산과 권리를 들먹이고 있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얼마나 추하게 만드는지 저는 제 아들을 통해 똑똑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딩동딩동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의 아들과 머리를 풀어헤치고 금방이라도 통곡할 듯한 표정의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어머니, 저 민서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며느리는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모를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그날 미쳤었나 봐요. 제가 못된 년이에요. 제발 얼굴 뵙고 사죄드릴 수 있게 문 한 번만 열어주세요. 네.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문을 열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남극의 빙하보다도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돌아가라. 제가 인터폰을 통해 나지막이 말하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엄마, 나 성훈이야.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해. 아들이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할 말 있으면 앞으로 내 변호사 통해서 하게. 변호사라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왜 변호사를 통해? 내 재산에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는 법으로 대화하는 게 맞지 않겠니? 제 차가운 대답에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이번에는 며느리가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평생 어머니만 보고 산 당신 아들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재산 좀 가졌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거냐고요. 눈물의 악어쇼가 끝나자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고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좀 가졌다고. 결국 그들의 속내는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문 밖에서는 한동안 두 사람의 고함과 울음소리,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거실 오디오의 볼륨을 높여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이 문 밖의 소음들을 우아하게 지워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음이 멎고 아파트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CCTV 화면을 통해 두 사람이 지친 얼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저는 아주 작은 연민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만족감만이 제 마음을 채울 뿐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는 다시는 저희 집 현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을 동원한 것이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형님, 시동생, 조카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가씨, 성훈이한테 얘기 들었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식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군대요. 얼른 풀고 좋게 좋게 해결해요. 숙모님, 민서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 모든 전화를 한결같은 대답으로 끊었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그들의 번호도 차례차례 차단해 버렸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인간관계의 끈을 저는 제 손으로 가차없이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고독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썩은 동아줄에 매달려 질질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혼자서 두 발로 굳건히 서 있는 편이 훨씬 나았으니까요. 아들 내외와의 소모적인 감정 싸움을 완전히 차단한 후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집, 제 마지막 남은 부동산마저 처분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것이었지요. 이제 이 넓고 텅 빈 아파트는 제게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불쾌한 기억의 흔적만이 남아있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노후를 보낼 만한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처럼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곳은 싫었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했고 제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었어요. 며칠을 알아본 끝에 제 마음에 쏙 드는 곳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강원도 바닷가에 위치한 오션 팰리스라는 이름의 최고급 시니어 타운이었어요. 호텔처럼 깨끗한 개인 거주 공간은 물론이고 식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수영장과 헬스클럽, 도서관과 영화관까지 갖춘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비슷한 연배의 점잖은 이웃들과 함께 다양한 취미와 사교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곧장 그곳에 연락해 방문 예약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직접 찾아간 오션 팰리스는 제 기대 이상으로 훌륭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동해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라운지에 앉아 있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 두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저희는 여기서 서예랑 가야금을 배우는데 같이 하시지 않겠어요? 꾸밈 없고 따뜻한 미소. 저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순수한 호의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20평짜리 아파트에 입주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과 월 생활비가 꽤 비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투자하기에 아깝지 않은 금액이었으니까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후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평판이 좋은 여성 변호사를 수소문해 예약한 곳이었지요. 50대 중반의 지적이고 차분해 보이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원하는 바를 법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서 제 마지막 뜻을 밝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지요. 변호사님, 제 모든 재산을 처분하면 현금으로 이 정도가 남을 겁니다. 저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장고 증명서를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액수를 확인한 변호사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고 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 돈 중에서 먼저 20억은 제가 입주할 시니어 타운에 제 이름으로 된 신탁 계좌로 이체해 주십시오. 제 생활비와 의료비, 그리고 제가 죽은 뒤에 장례비로 쓰일 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어떻게 처분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의 절반은 제가 지정하는 두 곳의 재단에 똑같이 나누어 기부하고 싶습니다. 한 곳은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이고 다른 한 곳은 독거노인 생활지원센터입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꿋꿋한 어머니들을 응원하며라는 익명으로 기부되었으면 합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조용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은 제 유일한 손주인 김유준 군의 이름으로 신탁을 설정해 주십시오. 아드님이 아니라 손주님 말씀이시군요. 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신탁 자금은 유준이가 만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아이의 친권자인 제 아들 김성훈과 며느리 민서가 이 자금에 일절 관여하거나 손댈 수 없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최대한 꼼꼼하게 걸어주십시오. 신탁관리인은 지정된 은행이 맡도록 하고요. 제 말에 변호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듯 했습니다. 아드님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주 소액만 남겨주십시오. 소송을 걸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금액으로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자비라고 해두지요. 제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자식의 도리를 저버린 아들에게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마저 박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의 미래는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그것이 제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자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변호사는 제 뜻에 따라 앉아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서명과 날인을 마치고 나니 정말로 제 인생의 모든 숙제가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기 전 저는 변호사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과 제 모든 재산 처리가 끝났다는 사실을 담아 제 아들놈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한 통 보내주십시오. 앞으로 모든 연락은 변호사님을 통해서만 하라고요. 이것이 어미로서 그 아이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 여사님. 뜻대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미세먼지 하나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제 새로운 집,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는 동에 바다를 향해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낸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아침은 언제나
파도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집에서는 늘 자동차 소음과 사람들의 소란함 속에서 억지로 눈을 뜨곤 했는데 이곳에서는 자연의 소리가 부드럽게 저를 깨워주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가장 먼저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축축한 소금기를 머금은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면 제 안의 묵은 감정들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곤 했지요. 수평선 너머로 붉은 기운이 솟아오르며 온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장엄한 일출을 바라보는 것은 이곳에서의 삶이 제게 선물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은 아들네 집에 무슨 반찬을 해다 줄까, 손주 녀석이 보고 싶구나 하는 생각부터 떠올렸습니다. 제 삶의 중심은 언제나 제가 아닌 가족에게 맞춰져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발코니에서 바다를 보며 간단한 체조로 몸을 풀고 느긋하게 샤워를 한 뒤에는 단지 내의 레스토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늘 저와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이 먼저 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자식 자랑이나 돈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어젯밤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 새로 시작한 수채화 강좌에 대한 이야기, 혹은 오늘 오후에 있을 영화 상영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모두가 과거의 직위나 재산이 아닌 오직 현재의 나 자신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대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오후에 서예 수업 있는데 같이 가시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보니 글씨에 소질이 있으신 것 같던데. 은퇴한 국문과 교수였던 최 선생님이 제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아이고, 제가 무슨 소질이 있다고 그러세요라며 손사래를 치면서도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누군가에게 성훈이 엄마나 유준이 할머니가 아닌 김 여사 혹은 김 선생님으로 불리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랄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거나 단지 내 산책로를 따라 바닷가까지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거나 죄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함과 평화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초조하게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며느리의 기분을 살피느라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고 나니 저를 짓누르던 만성적인 두통과 어깨, 결림마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흐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동산의 김 사장이었어요. 여사님, 저 김 사장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이고, 김 사장. 오랜만이구만. 어떻게 내 번호는 알았나? 그야 여사님 아파트 팔 때 서류에서 봤지요. 하도 연락이 안 되셔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걱정이 돼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제 근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강원도 바닷가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제 밝은 목소리에 그도 안심이 되는 듯 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여사님, 혹시 성훈 씨하고는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아니, 그럴 일 없네. 그런데 왜?
그게 며칠 전에 성훈 씨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었지요. 김 사장은 한숨을 쉬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을 받은 아들 내외가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사실 확인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아는 김 사장을 찾아온 것이었죠. 성훈이는 삿대질까지 해가며 제 행방을 대라고 소리를 질렀고 김 사장이 모른다고 하자 당신이 우리 엄마를 꼬드겨서 재산을 빼돌린 거 아니냐 라며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덤벼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며느리 민서는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어요. 이게 다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중간에서 역할만 똑바로 했어도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하셨겠냐고. 며느리가 악을 쓰자 아들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뭐, 내 탓이라고? TV 리모컨 하나 가지고 내 어미뻘 되는 사람한테 늙은이라고 막말하며 내쫓은 게 누군데. 내 그 끝없는 욕심과 오만함이 이 모든 걸 망친 거야. 알아? 결국 두 사람은 다른 손님들이 다 보는 사무실 한복판에서 서로의 탓을 하며 머리채만 잡지 않았을 뿐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으며 맹렬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안락한 미래를 보장해주던 재산이라는 끈이 끊어지자 그들의 관계를 지탱해주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김 사장은 평생 부동산 중개하면서 그렇게 꼴불견인 부부싸움은 처음 봤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통쾌하거나 고소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정해진 결말을 확인하는 듯한 담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벌이는 한편의 비극을 먼발치에서 관람하는 기분이랄까요?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아주 작은 연민마저 느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내팽개쳐버린 그들의 삶이 참으로 가엾고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김 사장, 이제 그 사람들 소식은 내게 전하지 말아주게. 나는 이제 그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정중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산책을 하러 나갔어요. 해질녘의 바다는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하늘과 바다를 온통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백 사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저만치 앞에서 한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젊은 부부와 어린 아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모래성을 쌓고 있는 할머니, 손주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저 또한 저런 행복을 꿈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손주 녀석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웃고 떠들며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들이 결국 저런 소박한 행복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가에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 아니, 애초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주 작은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매 끝으로 눈물을 닦아내고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광활하게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저 그림 같은 가족의 행복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 내 인생의 존엄이었지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 자신을 깎아내리고 희생하는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라는 역할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온전한 한 사람, 김경자로서 제 삶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써내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저녁 바다의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혼자였지만 조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완전하고 충만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시 제 새로운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제 인생의 리모컨은 이제 온전히 제 손안에 단단히 쥐어져 있습니다.